자,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주의해야 하는 행동들, 피해야 할 행동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할까 말까 고민 중이잖아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구나. 미리 한번 참고해 봅시다. 첫 번째, 낭비성 해외여행.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근 몇 년간 여러분 출입국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법원은 여러분이 해외에 왜 갔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하고 갔는지, 가서 경비를 얼마 썼는지,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내가 원래 해외 출장이 많은 일이고 업무상 해외에 갔다, 이런 거는 관계가 없죠. 직업이 여행 가이드다, 그러면 해외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최근 일본이나 동남아에 그냥 순수한 관광 차원에서 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채무가 3천, 5천, 7천 넘어가서 딱 감을 보니까 개인회생을 해야 될 것 같아. 변제는 못 할 것 같아. 뭐 내일 할지 3개월 뒤에 할지 알 수는 없지만 해야 될 분위기야. 이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 해외여행을 가면 법원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겠죠. 예를 들어 법원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되면 내가 최근 몇 년간 여행 가서 쓴 돈이 3,600이다. 그러면 3,6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우리 채무자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니까 3,600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 저 3,600 말고 기존에 다른 재산이 더 있었다면 그 재산 플러스 저 3,600 청산가치 다 포함해버리면 변제금이 매우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안 좋다, 채무가 자꾸 커지는 것 같아, 이런 감이 오시는 분들은 낭비성 해외여행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점포 양도의 문제인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뉴스만 보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매년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죠. 개인 점포의 경우에는 그 상가가 내 소유는 아니겠지만 그 보증금은 내 소유가 맞잖아요. 5천에 200 내고 내가 빌린 점포다 하면 5천만 원은 내가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식당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냉장고, 시설 집기, 테이블, 이런 것들 전부 내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의 배우자, 나의 아들, 나의 언니에게 가게를 그대로 양도하고 나는 이제 재산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또는 은닉한 것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 개인회생이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주의하실 게,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할 당시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폐업한 가게인데 물어본다니까요. 폐업한 가게도 그 당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거 받으면 주소 확인해보면 그 점포를 소유했는지 임차했는지 확인해보고, 소유했었다면 상가 팔았나, 임차했었다면 돌려받은 보증금 어디 썼나, 남아있던 집기 시설 다 어디로 갔나,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점포를 남한테 살짝 넘겨주고 개인회생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저한 소득 감소의 문제입니다. 소득이 적다는 거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종 업계에 비교해서 소득이 낮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A라는 업종에 10년차 경력을 가진 사람은 400 받는데 나만 150 받는다, 이런 거 법원이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 개인을 기준으로 봐도 작년, 재작년, 과거보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급격하게 소득을 감소시켰다, 이런 것도 의심을 사기 딱 좋겠죠. 그 자체가 안 되고 부정된다, 그 뜻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을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코로나 이후에 경기 많이 안 좋아지고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장사가 내려앉아서 망했다. 몇 년 전에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도 벌었지만 이제는 장사 망하고 다 날리고 가게 다 날리고 집도 경매로 다 날리고 갈 데 없어서 어디 취업해가지고 월 200 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이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의심할 가능성은 높겠죠. 뭔가를 계속 소명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런 경우에 조건부 인가가 많이 나옵니다. 조건부 인가가 뭐냐? 여러분 물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개인회생 통과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늘어났을 때 더 내라. 이게 조건부 인가입니다. 여기 보세요. 개인회생 통과한 이후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를 하면 증가한 소득의 50% 이상을 변제금으로 더 내라. 이게 조건부 인가입니다. 그 다음 조심하실 게 직전 대출이죠. 직전 대출, 최근 대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최근 1년 동안 대출받은 내역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엄격하게 조사를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의심이 되잖아요.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바짝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빼돌린 게 아닌가, 은닉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니까 원래 내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다 조사하는데, 특히
최근 1년 내에 빌린 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주식코인 토토 같은 탕진성 사유에 사용했다면 서울법원 같은 경우는 주식코인은 탕진에도 넘어가지만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주식코인 탕진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토토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법원이라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또 이와 별도로 최근 채무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을 앞둔 사람이 직전에 바짝 대출을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정 권고를 보세요. 1항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최근 대출에 대해서 물어보죠.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금 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언제 대출 얼마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했다면 어디 대출 받은 것을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줬든 카드로 썼든 사용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물어봅니다. 계좌 내역하고. 그러니까 엄격히 조사한다. 요거는 창원법원 보정 권고인데요. 최근 1년 동안 빌린 채무가 전체 채무의 50%를 넘어가는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동안 빌린 게 전체 채무의 3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채권을 증가시킨 거 아닌가, 개인회생 앞두고 일부러 바짝 당긴 거 아닌가,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다, 주의하라, 주식코인 날린 거, 도박 날린 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자, 주의사항 5번째는 가족 간의 입출금입니다. 가족한테 빌린 게 있어서 이체해줬다면 변제죠. 그렇지만 그 가족한테만 변제했으니까 편파 변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빌린 것도 없는데 그냥 줬다 그러면 증여가 되고 은닉이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정 권고에서 바로 물어보는 거죠. 입출금한 거 중에 100만 원 이상 입출금한 거 싹 모아가지고 자녀나 손주나 지인한테, 아무튼 개인한테 입출금된 금액 같은 경우는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라. 그리고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건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가족 간에 이체해준 내역이라 하더라도 뭐 병원비라든지 필수적인 교육비라든지 상시적인 생활비 수준의 소액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별도의 문제를 삼지 않고 선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일일이 소명한다는 자체가 채무자한테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가족 간 입출금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어차피 소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회생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다, 또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지금 내 채무는 월급 받아서 변제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주의해야 하는 행동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해외여행. 두 번째, 점포 양도. 세 번째, 현저한 소득 감소. 네 번째, 직전 대출. 다섯 번째, 가족 간 입출금. 이상입니다.